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1988년 국립진주박물관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심상치 않은 제보를 했다고 하죠.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도굴꾼의 흔적이 대거 발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건데요. 최근 이 다호리 유적을 어떻게 정비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다호리 유적은 도굴의 참상 속에서도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생활상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선 다호리 유적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다호리 유적 좀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 창원에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보통 어딜 가면.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호리 유적 했는데 수십 번을 넘겨보다가도 이렇게 안 찾아서 말미에 겨우 다호리 유적마을이다라고 해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100년 전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아주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근데 뭐 제가 코너 시작하면서 진주박물관이 도굴꾼 흔적이 대거 발견됐다 이런 제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도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1988년 1월이니까 벌써 한 34년이 흘렀는데 뭐 말도 안 되게 심각하다 도굴이 이런 이제 그 진주박물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주박물관에서 어떤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건데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학예사들을 현장으로 급발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현장이었더라라고 하고 이 도굴꾼의 탐침봉이라고 해서 이 도굴을 하면 쿡쿡 찌르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기 그릇이나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 걸리잖아요. 이러는 걸로. 그래서 이 그런 흔적이 사방팔방에서 확인이 됐고 실제로 도굴이 자행된 구덩이가 논밭 일대에서만 뭐 40곳에서 쉬운 곳 정도 됐다라고 보였다고 합니다. 논밭 사이사이에 봉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논과 밭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몰랐는데 그 봉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굴꾼들이 귀신같이 알고 덤벼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도굴꾼만 알았다고요? 아마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원들이 그렇게 뚫린 도굴구덩이들을 한 곳 한 곳 확인을 했는데 유독 눈에 밟히는 구덩이가 하나 있더라라는 건데 이게 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있는데 바로 그 도로에 붙어있는 그런 논이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점이 눈에 띌 정도로 수상했나요? 이 깊이가 한 1m 남짓의 구덩이인데 도굴구덩이죠. 그래서 도굴꾼이 채워놓은 볏집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그 집단 밑에 물이 좀 고여있더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볏단을 걷어내고 고인 물을 빼냈는데 그러니까 토기편하고 다양한 칠기 있잖아요. 오칠한 칠기, 그다음에 철도끼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1m 한 30cm 정도 깊이 파내니까 목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벌써 관덕계 일부가 이렇게 도굴로 절개돼 갖고 잘린 흔적이 보이거든요. 내부까지 훼손되어 있더라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지금 뭔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깨끗이 도굴을 못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구덩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굴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눈에 안 띄게 얼른 가가지고 도굴하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이 구덩이에 계속 물이 차올라오는 것이니까 도굴범들이 목관 내부의 유물을 다 걷어내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제 볏단과 흙을 메워놓고 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관 밑을 이렇게 들여다볼 엄두도 못 냈다라는 거여서 도굴이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그 볏단 같은 걸 메워놓은 게 그 도굴하면 그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티 날까봐. 그것도 또한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싹 도망간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불행 중 다행인데요. 어쨌든 뭐 도굴로 해서 상당수 유물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유예는 되는 거죠. 근데 이 노출된 목관을 보니까 길이가 한 2m 40cm 정도 되고 폭이 85cm 되는 참나무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350년 된 참나무를 반으로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구유형이라고 있잖아요. 둥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관 내부에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나무자루가 달린 철도끼와 따비, 그다음에 오칠을 한 각종 칠기, 녹군, 그리고 판 모양의 쇠도끼 이런 것들이 보였고 특히나 무덤 구덩이 바닥에 놓여 있는 제기가 있는데 제사 도구죠. 거기에
먹는 감 있잖아요. 네. 그것이 3점이나 눌러붙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목관 주변에 밤 있잖아요. 먹는 밤. 네. 그것도 28개나 이렇게 흩뿌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그 다오리 1호묘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오치를 한 칠기란 뭐 이런 게 그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상치 네. 않은데요. 뭔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도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예. 금관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만 해도 이 금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기원 전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목관을 기중기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더욱 놀라운 유구가 보였는데 네. 목관을 딱 들어 올리니까 그 바닥에 그 따로 이렇게 한 60cm 정도, 지름 60cm 정도의 작은 구덩이가 이렇게 뚫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그 무덤 주인공의 허리춤 부근에 그런 구덩이를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허리 호자를 써갖고 구덩이 경자를 써서 요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요갱에 보니까 부장품을 가득 담은 대나무 바구니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목관에 눌려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도울꾼들은 뭐 상상도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았어도 그 무거운 목관을 어떻게 들어올렸을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뭐 만약에 시간만 남아 있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뭐 이게 잡기 같은 걸로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바구니 속을 보니까 칠을 칠한 각종 무기류, 그다음에 쇠도끼 같은 철기류, 그다음에 한나라 시대 중국제 거울, 중국제 허리 띠고리, 그다음에 중국 동전인 오수전 이런 것들, 중국제 물건들이 가득했고 특히나 기원전 119년에 처음 주조됐던 오수전 동전인데요. 이것은 한나라 중에서도 전한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그럼 기원전 119년에 썼던 주조된 오수전이 예. 들어있다고 하는 거는 그 몇 년대에 만들어진 그 무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덤의 주인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기원전 1세기까지로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예. 아주 중요한 그 유물이죠. 중국제로 추정되는 중국 한나라 시대 청동거울 아까 나왔다 그랬지만 허리띠고리 이런 것들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당시에 한나라와의 교육을 주도한 이른바 그 변진 소국의 뭔가 지도자구나 하는 뭔가 방증 자료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게 나온 게 뭐냐면 이 목관묘, 다오리 목관묘 1호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붓과 지우개용 칼, 그다음에 저울의 부품인데 우리가 저울치라고 하는 건마라고 하는 그런 유물이 있어요. 근데 이 대나무 바구니에서 5점이 이제 붓이 발견이 됐는데 같은 형태, 같은 크기의 붓이었습니다. 붓 길이가 한 23cm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중국 한나라 시대의 그 책인 논영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갖춘 사람은 세치의 혀, 그러니까 말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 척의 붓으로 일한다. 업무를 할 때 말과 뭐 글씨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한나라 시대 1척은 약 23c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오리 출도 붓이 이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는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될 한나라 부치구나. 그런 시대의 부치구나라고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수입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시에 뭐 이렇게 전해졌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다오리 출토의 붓은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곳이 아니라 양쪽에 이게 붓털을 달았어요. 그런 형식이었는데. 양쪽으로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제는 근데 한쪽만 붓털을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제가 아니고 당시에 그 한반도의 독자적인 붓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우개용 칼이 있다고 아까 하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지? 지우개라는 게 우리 붓 쓸 때 어떻게 지우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붓을 쓸 때 종이에 쓰지는 않잖아요. 나무에다 목관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관은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우개용 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붓이 오늘날의 연필이라 그러면 붓과 함께 출토된 손칼은 지우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대나무나 아니면 나무에 쓰니까는요. 이 지우개용 손칼은 오칠을 한 칼집에 들어있었고 한쪽에 둥근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우개용 칼이나 뭐 이렇게 지우개용이라고 하는 게 그 보편화된 어떤 그 방식이었어요? 아니면은 여기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칼이 지우개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국 후한 시대의 그 자전인 같은 건데 성명이라는 책을 보면 서도 즉 글씨에 사용하는 칼은 편지에 오자를 지우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편지라는 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나무나 나무에 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종이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칼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출토 모품 중에서 보면 서도라고 해서 글씨에 사용하는 칼
이런 것들이 새겨진 명문이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아 이게 지우개용 칼이구나. 뭐 그렇다면 다오리의 칼 역시도 지우개용이었구나. 옆에 또 같이 붓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의심할 나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 붓도 있었고 지우개용 칼도 있었다. 네. 그럼 뭔가를 이렇게 많이 썼던 사람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제 거울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수전이 나왔잖아요. 네. 동전이. 그러면 뭐가 필요했겠냐. 결국 한나라와의 교역에서 필수적인 것은 문서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국과 문서를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역사책이 있죠.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기원전 109년에 그 한나라가 한반도 남부의 진번의 여러 나라가 이제 교역을 하는데 진번의 여러 나라가 글을 올려서 한나라 황제를 뵙고자 했는데 가운데 있는 고조선의 우거왕이 한나라와의 교역을 가로막고 있어서 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올려서 뭔가 나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다오리 붓과 지우개용 칼은 이런 사기의 내용을 입증해 주는 자료다. 즉 글을 주고받았다. 글을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서 건마 예. 저 저울이라는 표현 쓰셨나요? 저울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울추요. 건마가 너무 어렵죠 말이. 네. 그래서 이 저울추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양팔 저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칭. 네네. 그걸 보면은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데 이 건마는 저울추죠. 그래서 한쪽 저울에 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고요. 그렇죠. 반대편에는 그거에 합당한 뭔가 무게를 달 만한 다른 그 평균적인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건마라고 하는 건데 저울추죠. 그래서 이 다오리 대나무 화건에서 출토된 건마, 이 저울추 이것은 청동링 형태로 가락지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무게가 10.25g 뭐 이렇게 해서 반반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개가 있었다고요? 네, 반반씩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그거를 하나씩 올려놓고 해서 다른 물건을 저쪽 저울에 잴 때 사용하는 거죠. 이제 요즘도 쓰는 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네. 약재 팔거나 아니면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셨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저울을. 그렇게 할 때 양팔 저울 천칭이라고 하는 데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그러면 뭐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아마 이런 그 10.25g이고 5g이고 이런 식으로 반반씩 나누고 네. 21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물건 아주 작은 무슨 수정이나 뭐 이런 그런 귀금속 이런 것들을 달지 않았을까. 붓을 같은 거를 이렇게 무게를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저울추 4점이 나왔는데 예. 그 붓과 지우개용 칼, 오수전 뭐 이렇게 가지고 함께 출토가 됐으니까 이거는 중국과의 교역할 때 물건에 무게를 달고 그것이 이제 건마라고 해서 저울추가 되고 그다음에 네네. 그런 사항을 기록을 하고 그것은 붓과 지우개용 칼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값을 쳐주고 그것은 오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3박자, 4박자가 이렇게 딱 맞는 그런 교육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물건 사올 때 달러를 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물건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어떤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변진 쪽에서는 철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사온 거는 중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청동 거울이라든가 뭐 일종의 그쪽에서 보면 선진 교육품 같은 거를 뭐 사왔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농기구나 이런 거 철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오리에서도 이 여러 가지 철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철도끼라든가 농기구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철 관련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철제유물 중에서 대나무 화구에서 그 발견된 철도끼 6점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이 철도끼 세트를 보니까 거푸집에서 막 주조된 그래서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채 노끈에 묶여 있는 채로 막 새거. 흙도 묻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걸 왜 바구니 속에 넣어서 그것도 무덤에 이렇게 부장품으로 넣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동의전 같은 그런 사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반도 남부의 변진의 나라에서는 철이 나는데 마한과 예, 그다음에 외가 모두 이를 수입해서 썼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철을 중국의 돈처럼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진 사람들은 철기를 수출을 하고 시장에서 철을 돈으로 썼다라는 얘기죠. 지불수단으로 썼다라는 거죠. 철이 귀했던 시절이라서 예. 철을 돈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돈처럼 거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철기 중에는 그 우리가 두들겨서 이 강하게 제작하는 이른바 단조철기가 있잖아요. 아, 그것도 예.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실생활에 쓰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주조한 철기라는 거는 주조철기는 뭔가 약해요. 그 강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지불수단, 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삼국지 동의전 이야기도 나왔지만 네. 그리고 이 단조 도끼, 그러니까 두들겨서 강하게 제작한 거는 녹여서 재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주조 도끼는 이렇게 막 만들어갖고 주조한 도끼는 녹여서 다른 철 제품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냥 보면 뭐 철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놨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금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철괴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 또 앞서 말씀하시면서 감하고 밤이 나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붓과 지우개용 칼, 철기 이런 것들은 물질 문명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과 밤은 어떻게 보면 정신 문명의 상징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먹는 감하고 밤이 정신 문명을 그렇습니다. 상징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2100년 전에 장례와 제사를 우리가 거의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조상신과 하늘신을 이렇게 모시던 당대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이 다오리 1호묘에서는 제사용 용기 위에, 그러니까 제기 위에 감 3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 주변에 뿌려진 밤 28개 채가 추토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목관을 보면 몸체나 이런 데 보면 니은자용 그 구멍이 있었고, 그다음에 목관의 한쪽 면을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뭔가 홈에 이렇게 파져 있었는데요. 예. 이것도 심상치가 않고, 그다음에 무덤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굵은 동아줄 이런 것도 수상쩍었는데요. 이런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발굴 책임자가 2100년 전에 그런 장례식 장면을 복원해내는 그런 작업도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복원했습니까? 이런 겁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전후 사이에 다오리 일대를 다스리던 변진의 서국 수장이 별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장례 절차에 들어갔고 네. 350년 된 참나무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목관의 몸체와 뚜껑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인의 시신과 각종 부장품을 목관에 넣고 밀봉을 했고 예. 그리고 목관 구멍과 홈에 동아줄로 X자로 이렇게 줄을 걸었다. 그러면서 운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에 이렇게 막 홈도 파져 있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 목관의 줄을 여러 사람이 끌어서 이제 장지까지 옮기기 시작하는데 물론 바닥에는 통나무를 깔아두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거운 목관을 제대로 끌기 위해서는 통나무를 파내가지고 뭐 관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밑에다 이제 이게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여를 쫓아와서 애도를 피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뭐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이 뭐 유물의 출토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고고학적 상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장지에 도착한 목관은 이미 조성해 놓은 그 무덤에 안장하는 이른바 하관식에 들어가는데 네. 그 목관이 들어갈 묘강의 바닥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갱 또 다른 고무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고인이 평소에 애지중지했던 각종 물품을 가득 담은 대나무 바구니를 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제기의 감과 뭐 이런 과일 등을 담은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묘강 바닥에 넣고 제사를 한번 지냈다. 네. 다음 절차는 뭐냐. 하관인데 굵은 밧줄을 이용해서 서서히 목관을 내려서 안장한 다음에 네. 하관에 쓰인 밧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밧줄이 끊어진 밧줄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위로 밤을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흩뿌려져서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칠기와 철기를 잇따라 놓고 또 2차, 3차에 걸친 제사를 지냈다. 뭐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사를 3번을 지내요? 그러니까 이 동이족은 그 예부터 군자의 나라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설문해자라는 자전을 보면 그 동이는 대의를 따르고 군자들이 죽지 않은 나라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공자님도 이 군자가 죽지 않은 나라가 동이다.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서 죽을 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각종 사례를 보면 이 동이족은 음식을 먹을 때도 제기에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기에다가. 그다음에 장례는 5개월 지내고 그다음에 장례를 오래 끌수록 번성한 가문이고 장사를 후히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는 무리지어서 노래하고 춤춘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우리 요즘 제사 지낼 때도 밤 놓잖아요. 네.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을 보면은 밤송이 안에 보통 3개의 알이 들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 때 우리 가문의 3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좀 낳게 해달라. 3개니까 밤이. 예. 그래서 그런 염원에서 밤을 올렸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밤은 싹에 쓸 때 껍질은 땅속에 남겨놓고 싹만 올라오는데 남아있는 껍질은 썩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제부터 밤나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은덕을 절대 잊지 않는다. 기특한 효심이 깊은 나무다라고 얘기해서 밤나무는 신주, 위패,
제사상 등에서 이거 어떤 제사 용품의 재료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감은요? 감은 또 이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감나무를 그냥 심어서는 땡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염나무라는 걸 접붙여야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성껏 감과 고염의 이야기는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인격체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또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 의미를 잘 몰랐네요. 네.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다오리 우적 정말 허투루 여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금관이나 화려한 뭐 정교한 금속 유물이 나오는 유적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을 아우를 수 있는 다오리 같은 유적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막 돌아가신 조상을 묻으면서 제사를 올렸던 다오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는데요. 이게 그 고인의 은덕, 그다음에 조상의 유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장례와 제사를 치렀을 건데 그것도 2100년 전에 제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